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2025학년도 입시를 8개월여 남겨놓고 의대 증원 계획이 발표되자 당장 반수 혹은 N수 도전이 거세질 거란 전망에서부터 사교육비 증가나 이공계 인재 유출에 대한 우려까지 다양한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달을 넘긴 의료 공백 사태, 오늘은 입시 판도 관점에서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총선까지 월요일과 목요일마다 YTN 정치부 여야 반장들과 판세 분석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총선 이 안에 있다에서 확인해 보시죠. 네, 반장들이 뽑은 악재 중 하나겠죠. 목요일 뉴스큐 이종섭 대사 귀국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해병대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 이종섭 대사가 11일 만에 귀국했습니다. 이 대사는 자신과 관련된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체류 기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조사를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부장원 기자. 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입니다. 네, 이종섭 대사 귀국 직후에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의혹을 거듭 부인하면서 조사를 촉구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대사는 싱가포르에서 출발한 항공편을 타고 오늘 오전 9시 20분쯤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지난 10일 호주로 출국한 뒤 11일 만입니다. 이 대사는 수속을 마치고 오전 9시 35분쯤 입국장 밖에서 취재진과 만났는데요. 먼저 자신에게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해서는 이미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기 때문에 반복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체류 기간 공수처와 일정이 조율돼 조사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오늘은 다시 중보해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체류하는 기간 동안에 공수처와 일정이 조율이 잘 되어서 조사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종섭 대사는 또 방산협력과 관련한 주요국 공관장 회의 참석을 위해 임시 귀국한 거라고 설명했는데요. 당분간 방산협력 업무와 한국과 호주 간 외교 국방장관 회담 준비 등을 하게 될 거라면서 호주 대사로서 해야 할 중요 업무에 충실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취재진은 이 대사에게 귀국 일정은 어떻게 잡은 건지, 대통령실에서 미리 연락을 받았거나 사의를 표명할 생각이 있는지 여러 질문 던졌지만 답을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종섭 대사는 수사 문제는 수사기관에서 말씀드리겠다고만 말하고 서둘러 공항을 빠져나갔습니다. 이 대사는 앞서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공수처 수사를 받다가 호주 대사로 임명돼 지난 10일 출국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출국 금지 상태였지만 대사 임명 직후 법무부의 결정으로 출국 금지가 속전속결로 해제되면서 논란에 빚었습니다. 네, 이 대사가 당분간 국내에 머물 전망인데 실제로 조사가 이루어질지는 미지수라고요? 그렇습니다. 우선 이종섭 대사는 입국장에서 밝힌 것처럼 귀국 후 관련 일정이 끝나 호주로 돌아가기 전까지 공수처에 조속한 조사를 요구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미 이틀 전에도 언제든 출석해서 조사에 응하겠다면서 변호인을 통해 조사 기일을 빨리 잡아달라는 촉구서를 공수처에 내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공수처가 당장 이종섭 대사를 소환하기 어려운 상황이란 데 있습니다. 압수수색한 자료 분석도 다 마치지 않았고 아직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등 핵심 실무자 조사조차 본격화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공수처는 이 대사의 입국 전부터 말을 아끼고 있는데요. 공수처 관계자는 이 대사 입국 이후 수사 방향을 묻는 질문에 현재로선 뭔가 말씀드릴 입장도 아니고 드릴 말씀도 없다고만 답했습니다. 임명과 출국 과정에서 불거진 여러 논란을 수습하기 위해 이종섭 대사가 직접 귀국했지만 사태가 진정 국면에 들지는 미지수입니다. 지금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YTN 부장원입니다. 전임 장관인 이종섭 대사가 참석할 예정인 방산협력 공관장 회의가 급조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국방부는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 일정은 그동안 외교부와 방산 분야에 대한 논의를 많이 해왔다며 각 정부 부처 참석 대상 해외 공관장들의 일정 또 어떤 논의를 할 건지 등을 검토해서 결정된 걸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전 대변인은 이어 외교부와 국방부는 방산에 대한 논의를 지금까지 여러 번 해왔다며 해외 공관 기관장들과도 화상 또는 여러 가지 협의체를 통해 논의를 해왔던 사안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논란의 본류라고 할 수 있죠. 해병 순직 사건을 민간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사령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가 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3차 공판이 군사법원에서 열렸습니다. 네, 오늘은 증인 2명이 출석했는데요. 박 전 단장 측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문경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네, 항명 3차 공판. 공교롭게도 이종섭 전 장관이 귀국하는 날 3차 공판이 열린 건데 박 전 수사단장 측이 이 전 장관을 증인으로 부르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3차 공판에 출석한 박정훈 전 수사단장 측 김정민 변호사는 이종섭 전 장관의 귀국과 관련해 피의자를 중요 국가대사로 임명한 것은 인사권 남용으로 이 사건의 본질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 신문이 끝나면 첫 번째로 이종섭 전 장관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오늘 증인을 통해서도 실체적 진실에 다가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재판에 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재판에는 김계환 사령관의 이첩 보류 지시와 관련한 각종 회의와 논의에 참석했던 2명의 해병대 현역 대령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김계환 사령관 측은 최상병 순직사고 조사 결과 보고서에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분명히 지시했다고 밝혀왔고 박 전 단장 측은 사령관으로부터 명시적인 이첩 보류 지시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항명 혐의를 둘러싸고 양측이 다투고 있는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인데요. 오늘 재판에서도 공방이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박 전 단장은 지난해 8월 최상병 순직 사건 조사를 끝낸 뒤 당시 해병대 1사단장 등 관련자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시해 민간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다가 항명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후 국방부 조사본부는 사건을 재검토한 뒤 박 전 수사단장이 혐의자로 특정했던 8명 가운데 2명만 혐의를 적시했고 사단장 등 4명은 혐의를 빼고 경찰에 이첩하면서 외압 의혹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YTN 김문경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공항에는 야당 의원들도 모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오늘 귀국한 이종섭 주 호주 대사의 즉각 사퇴를 요구하며 총선 전 특검 처리 카드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선거용 공세라고 받아치며 공수처의 빠른 수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국회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대겸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이종섭 대사가 귀국을 했는데 민주당이 파상 공세에 나선 분위기입니다. 네, 이종섭 대사 귀국 당일인 오늘 민주당 의원들은 이른 새벽부터 인천공항에 모여 이 대사의 즉각 사퇴와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특히 이번 귀국은 선거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부 여당이 선거를 앞두고 민심이 더 악화하는 걸 막기 위해 이 대사가 서둘러 귀국하게 했던 겁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본질은 이 대사의 귀국이 아닌 젊은 장병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선거대책위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총선 전 특검 처리를 언급하며 공세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민주당은 총선 전에 본회의에 의원 전원이 참석해 쌍특검 1국조를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상병 특검, 이종섭 특검, 쌍특검 1국조 처리를 국민의힘에 반면 국민의힘은 이종섭 대사의 귀국은 잘한 일이라며 공세 차단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 선거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수처의 빠른 수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권 일각에선 선거를 앞두고 추가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YTN에 출연한 김태우 의원은 지금은 특수 상황이고 절박하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춰 이 대사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사퇴하고 떳떳하게 당당하게 또 수사를 받아야 되고 계급장 다 띄고 받아야 됩니다. 이게 국민의 눈높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은 특수 상황이고 절박합니다. 네, 오늘부터 이틀 동안 후보자 등록이 진행이 되는데 여야 모두 공천 갈등을 수습하려는 분위기죠. 네, 먼저 비례대표 순번 등을 놓고 지도부 간 갈등이 이어졌던 국민의힘은 어젯밤 늦게 수정된 비례대표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호남권 인사와 당에 헌신한 이들이 추천 대상에서 배제됐다는 이철규 의원의 거듭된 문제 제기를 일부 받아들여 순위를 조정한 겁니다. 후순위에 배치됐던 호남 출신 인사 조배숙 전 의원과 당 사무처 출신 이다리 전 경북 경제부지사가 당선권인 20번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반면 윤 대통령 측근 주기환 전 광주시당 위원장은 명단에서 아예 빠졌고 이철규 의원이 문제를 제기했던 김혜지 의원과 한지아 비대위원은 그대로 당선권에 남는 등 일부 갈등 여지는 남았습니다. 그러나 당 내부에서는 더 이상의 확전은 자제하는 모습입니다. 민주당도 마찬가지 분위기입니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글을 쓴 경기 안산갑 양문석 후보 관련 논란이 일단락되는 기류입니다. 공개적으로 거듭 문제를 제기했던 김부겸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은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문제를 오래 끌면 다른 후보에게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총선 승리에만 매진하자고 말했습니다. 다만 코인 투자로 논란이 됐던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더불어민주연합 입당과 서울 강북을 조수진 후보의 성범죄 변호 이력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등 논란의 불씨는 여전합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 대표는 각각 전통 강세 지역을 찾아 지원 요새를 벌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대구 경북 지역을,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광주와 전북 군산 등 호남권과 충남 논산 등을 찾아 지지층 결집에 나서고 있습니다. 네, 거대 양당과는 달리 제3지대 개혁신당은 비례대표 공천 문제로 내홍에 휩싸였죠? 네, 앞서 민주당을 탈당해 제일 먼저 이준석 대표와 손을 잡았던 개혁신당 양양자 원내대표는 오늘 거취 관련 기자회견을 예고하며 탈당 가능성을 시사했는데요. 회견 시작 20여 분 전 돌연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양 원내대표 측 관계자는 회견 취소 배경에 대해 지도부와 좀 더 대화를 해보기로 했고 현재도 물밑 대화가 이어지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양양자 원내대표는 어제 발표된 개혁신당 비례대표 명단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반도체 첨단 과학기술 인재가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며 공개적으로 반발하며 당을 떠날 수 있다는 의사를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준석 대표는 오늘 오전 취재진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천 결과에 대해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 세력이 모인 정당이다 보니 어느 정파나 마찬가지일 거라며 공천 결과를 번복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습니다. 양 원내대표 측은 지도부와 대화가 끝나는 대로 거취 관련 입장을 밝힐 예정인데요. 어떤 결론이 나올지 관심이 쏠립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대학별 정원 배분 발표로 의대 2,000명 증원이 확정되자 그동안 개별 대응을 해오던 전공의와 의대 교수 등 의료계 단체들이 한데 모여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의료계와 소통을 계속 시도하는 동시에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면허 정지 처분을 다음 주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평정 기자. 네, 사회정책부입니다. 네, 의료계 단체들이 모여서 대응 방향을 논의한 거죠? 네, 4개 단체가 모여 정부의 의대 정원 배정 결과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4개 단체는 의사협회와 전국의대교수협의회, 전공의협의회, 의대생협의회입니다. 어제 저녁 8시부터 2시간 동안 온라인으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4개 단체 가운데 전국의대교수협의회는 진료 단축과 사직서 제출 등을 결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잠시 뒤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결정 내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와 별개로 의사협회는 조금 전 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행동 방향에 대해서는 다른 직역 단체들과 아직 논의하고 있다면서 일요일인 오는 24일 비대위 회의를 통해 추가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와의 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와 전국의대 교수 비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방재승 교수는 오늘 아침 YTN에 출연해 올해가 안 된다면 내년이라도 2,000명 증원을 객관적으로 검증해보자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다만 4개 단체가 그동안 제각각 목소리를 내온 만큼 정부를 상대로 한 통일된 소통 창구를 갖추는 데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대학별 정원 배분까지 마친 정부는 의료계와 소통 시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공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정부는 연속 근무 시간 단축 등 환경 개선에 집중해 전공의들의 마음을 돌리려 하고 있습니다. 앞서 정부는 이달부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에게 매달 100만 원씩 수련 비용을 지원하기로 하고 분만과 응급 등 다른 필수 과목으로도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처우 개선 추진과 동시에 업무 개시 명령 위반에 대한 면허 정지 등 행정 처분은 다음 주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다음 달 의료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의대 증원 이후의 대책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의료계를 향해서는 위원회에 참석해 전문가로서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정책부에서 YTN 김평정입니다. 정부가 의료 공백 속에 의대 정원 배정을 발표한 데 대해 중증 질환 환자들은 환자 피해에 대한 대책이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한국중증질환협회는 의대 교수들마저 사직하기로 하면서 이제 환자들의 희생은 폭발적으로 발생할 것이라며 하지만 정부와 의료계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전공의를 달래려고 토론회를 진행하면서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에 대해서는 어떤 만남이나 설명도 없다며 피해 당사자인 환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응급의료의 최전선에 있는 의사들이 끝까지 환자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대한응급의학회는 성명을 통해 야간과 휴일 없이 중증 응급 환자에 대한 진료 역량을 집중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하기 위해 사명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의 의료정책 추진으로 발생한 응급의료의 어려움과 불편에 대해 국민이 겪는 애로와 불만을 충분히 공감하고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올해 치러지는 입시부터 의대 정원이 2,000명 급증하면서 대학생부터 직장인까지 의과대학 진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학원들은 반수생을 위한 수업 개설을 앞당기고 또 직장인이 다닐 수 있는 저녁반을 신설하는 등 입시 업계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의대 증원 2,000명이 최종 확정되고 대학별 배분까지 마치자 의대 도전을 고민하는 고3 수험생은 물론 대학생들도 크게 늘었습니다. 특히 상위권 대학의 이공계 학생들은 진지하게 반수를 고려하는 분위기입니다. 애초에 의대를 생각하다가 온 친구들이 정말 많아서 이제 증원됐으니까 확률이 높아졌다 보니까 너도나도 해보려는 분위기가. 입시 학원들이 이런 분위기를 놓칠 리 없습니다. 발빠르게 의대 입시를 위한 N수생반을 늘리고 개강 시기도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는 학원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인 재학생들의 반수가 좀 빨라지지 않을까. 그래서 6월 달이나 7월 달에 개설을 하려고 하는 반수반을 빠르면 한 4, 5월 달부터 좀 조기에 앞당길 가능성이 조금 높다. 의대 입시 도전이 대학생을 넘어 직장인들까지 번지면서 학원들도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일부 학원은 퇴근 시간에 맞춰 직장인 준비반을 신설하고 수강료 부담도 낮췄습니다. 공부에 전념할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다 보니 당장 올해 합격을 노리기보다 여유를 두고 준비할 수 있는 직장인이 많이 몰렸습니다. 워낙 이분들이 주경내독 해야 되니까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이게 인원이 증대했다고 운전면허 시험도 아니고 이게 뭐 그냥 다 되는 게 아니니까 뭐 고등학교 선생님 출신, 수학 강사 출신 이런 분들. 지역 인재 전형이 크게 늘어나는 만큼 의대 공략을 위한 설명회 수요도 크게 늘고 있는 상황. 의대 증원 배분 확정과 동시에 입시 학원과는 그 어느 때보다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네, 정쟁보다 정책을 보자. 4월 총선 앞두고 여야 주요 공약을 들여다보기 위한 연속 보도 5번째 순서입니다. 전국 단위 선거인 만큼 승부처로 꼽히는 수도권 외에도 비수도권 표심을 잡기 위한 정치권의 지역 공약 경쟁도 치열합니다. 오늘은 김경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방 소멸은 이제 우려가 아닌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수도권 집중과 저출생 여파로 인한 지역 소멸 우려는 22대 국회가 풀어야 할 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전국 시군구 가운데 절반 이상이 사라질 위험에 처했다는 경고등이 켜진 상황에서 여야도 경쟁적으로 지역 공약을 내걸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지방 거점 국립대학 9곳에 집중 투자해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 70%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 수도권으로 젊은이들이 몰리는 일극화 현상을 해소하고 지역 균형 발전의 토대를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이제는 국토 불균형 발전 정책을 시행해야 될 상황이 됐다라고 합니다. 지방에 대해서 과하다 싶을 만큼의 불균형 집중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뜻일 겁니다.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묶어 특별 지자체를 만들고 중앙과 지방의 협력을 도울 광역행정청을 설치하는 등 지역 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공약도 내놓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의료, 교통격차 해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역의대 신설, 지역 공공병원 육성과 함께 충청권 광역급행철도, 대구 경북 신공항철도 등 교통망 확충을 공약했습니다. 인력난에 허덕이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보관도 내놨습니다. 외국 인력의 지역 정착을 돕는 전담 체계를 구축하고 전국 각지에 조성된 기회발전특구로 옮겨가는 중소기업엔 상속세를 면제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금 인구 위기에 빠진 결국은 이 지역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산업의 문제입니다. 결국 여기 일자리가 있어야 되고 돈벌이가 돼야 됩니다. 결국은 산업단지의 활성화 제대로 추진하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녹색정의당은 지자체의 금고 역할을 하는 지역 공공은행 설립과 지방대 무상교육을 제시했고 새로운 미래는 대통령실과 국회 세종시 이전 조기 완성과 전국민 온라인 무상교육을, 개혁신당은 지방주택 보유규제 완화로 지방 부동산 시장 숨통을 틔우겠다고 공언하는 등 제3지대도 저마다 지역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정치권이 앞다퉈 지역소멸 해법을 내놓는 게 의미가 없진 않지만 선심성 공약 남발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것저것 다 해주겠다고 하는 산타클로스 역할들만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와는 다르게 개발 공약이 굉장히 남발되고 있고요. 지금 제시가 되고 있는 지역 개발 공약들이 대부분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은 오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구체적인 재정 계획을 제시하고 있는지 또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를 주안점으로 두고 유권자가 공약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네, 총선 퀴의 부록 코너죠. 자, 오늘로 20일 남은 총선, 각종 이슈로 선거 판세가 하루가 다르게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틀 동안 후보자 등록도 진행이 되고요. 정치부 여야 반장들과 함께 이번 총선 쟁점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총선 이 안에 있다. 이종원 반장, 또 안윤학 반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명찰은 마음에 드세요? 아, 예, 이름을 아주 또박또박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혹시라도 청년 정치인으로 헷갈려 하시는 시청자분들 계실까 봐 명찰을 한번 준비해봤거든요. 청년으로 네.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여당 이 반장, 야당 안 반장과 함께 전국을 좀 객관적으로 짚어보기 위한 총선 이 안에 있다. 지난 시간엔 제가 공천 점수를 한번 좀 물어봤는데 오늘 좀 질문이 좀 더 어려울 것 같고 의석수를 한번 예상해 볼 텐데 원고에 야당부터 물어보라고 돼 있거든요. 네. 그러면 저부터 오늘 말씀을 네. 드리면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단 개인 의견을 전제로 네. 민주당과 그다음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그리고 조국혁신당까지 합치면 과반 151석은 충분히 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별다른 악재가 없으면 지금 현재로서는 민주당 단독 과반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좀 해봅니다. 단독 과반도 가능할 수도 있다. 가능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애초에는 이른바 공천 시즌에 네. 해도 당내에서는 비상등이 좀 컸어요. 왜냐하면 공천 갈등이 계속 심화를 하니까 지역구만 80석 그리고 비례 다 합쳐서 100석도 안 될 거라는 내부 여론조사가 나왔다는 그런 그 소문을 듣고 저희가 직접 이제 취재도 해봤거든요. 네. 근데 끝까지 확인은 안 됐지만, 근데 공천 과정이 끝나고 이제 좀 있으면 여당 반장께서 말씀하시겠지만 여권발 악재들이 많이 나오면서 지난주에 이제 한병도 전략위원장이 얘기한 게 지역구 130에서 140 비례 13석 해서 최대 153석까지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이후에 뭐 오만하다는 이미지가 생길까봐 부랴부랴 뭐 아니다 우리는 원내 일당이 목표다 현실은 어렵다 이런 수습용 발언들이 쭉 나왔는데 그래도 제가 볼 때 내일 당장 투표를 한다면 여권발 악재 때문에 조국 혁신당이 두 자릿수 이상을 이제 받고 그 다음에 이렇게 두 당이 합치면 충분히 과반이 넘지 않을까. 그리고 두 당이 같이 원내 교섭단체를 같이 꾸리면 국회의장은 확보가 가능하다. 이게 사실 이재명 대표가 원내 일당이 목표라고 할 때는 그 속뜻은 국회의장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의장이 법안 상정이라든가 국회 본회의 진행권, 입법권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 정도의 의석을 받지 않을까 예상을 조심스럽게 합니다. 지금의 민주당 의석수 정도?
의석수보다는 조금 덜 되는 덜 되는 거죠. 네, 야당 들어봤는데 지금 여당은 어떻게 전망이 될까요? 좀 더 어려운 질문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한테 먼저 질문을 안 해주셨으면 했던 이유가 이제 그런 것 때문인데 일단은 이 같은 민주당 그 예측치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깔끔하게 정리를 했잖아요. 샴페인 일찍 터뜨리지 말라고. 예. 그리고 이제 당직자들한테도 이제 한구령을 내린 상태라서. 네. 이 뭐 싱크탱크 이 여의도연구원에서 아마 여론조사는 할 텐데 표심 분석하고 있고요, 판세 분석하고 있는데 결과는 잘 알려지지 않고 있어요. 다만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판단을 해보면 만약에 내일이 투표일이라고 한다면 여당이 아무래도 좀 힘든 선거가 될 수밖에 없겠죠. 최근에 여당에 안 좋은 악재들이 많았기 때문에. 네. 다만 이제 한 20일 정도가 남았기 때문에 이 선거를 앞두고 있으면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서 이 민심이 크게 요동을 치거든요. 평소보다 훨씬 집중도가 이제 높기 때문에 네. 이 기간 동안에 이제 여당에서 얼마나 이제 민감하고 또 민첩하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목표인 일당 달성 여부가 판가름 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두 반장이 준비한 키워드를 놓고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악재 대 악재. 두 반장 모두 지금 당장 내일 선거를 한다면이란 전제로 지금 분석을 한번 판세를 해봤는데 그러기엔 양쪽 모두 악재가 있기 때문에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이를테면 용산발 리스크 또 여권의 어떤 악재, 선거 악재로 꼽힌 대목이 이제 이종섭 호주 대사 관련인데 귀국을 했거든요. 좀 이제 귀국을 했으니까 이 변수가 사라지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 유지되는 겁니까? 아직 뭐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는 네. 상황이고요. 일단은 뭐 귀국을 했기 때문에 당장 뭐 급반등하는 계기가 되지는 않을 것 같고 예. 일단은 뭐 많은 분들께서 그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이 정면 돌파 입장에서 용산에서 왜 갑자기 입장을 이렇게 선회를 했느냐 네. 그 부분을 많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많은 여권 관계자들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 가장 이제 와닿았던 말이 바로 이 대목이었거든요. 선거에는 장사 없다. 이 참모들도 이제 이 부분을 좀 강력하게 윤 대통령께 건의를 드린 것 같아요. 네. 이 임기가 3년 넘게 남았는데 이 만약에 총선에서 진다면 이 지난 2년과 크게 달라질 점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서 이번 총선 승리가 절실하니 이 당의 입장을 좀 수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설득이 윤 대통령에게 이제 와 닿았고 이제 결단이 네. 이루어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뭐 한동훈 위원장도 그렇고 당내 중진들도 그렇고 또 일부 친윤 의원들까지 수도권에 출마한 친윤 의원들 중심으로 해서 이 한동훈 위원장에 동조하는 목소리가 많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일단 당의 좀 면을 좀 살려주면서 네. 이번 총선은 좀 치르고 보자 이런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당의 면을 살려주자. 사실 이번 논란을 당정 갈등 2라운드로 이제 규정을 하는데 1라운드는 지난번 이제 디올백 사건 때 예. 논란 때 김건희 여사 논란이 1라운드였다면 이번은 이제 2라운드로 규정을 하는데 대체로 언론에서는 한동훈 위원장의 판정승 이렇게 좀 보도를 하고 있고 또 대통령이 격노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 한동훈 위원장의 이제 메시지를 보면은 저희가 좀 느낄 수 있는 대목인데 일단은 이종섭 대사에 대해서는 즉시 귀국을 요청을 했고 황상무 수석에 대해서는 이제 스스로 거취를 결단하라고 이제 그렇게 요구를 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 이 대통령실 참모라는 게 본인이 사의를 표명해도 대통령의 재가가 있어야 이 사퇴가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고 결국엔 이 한 위원장의 발언은 이 대통령의 인사권을 간섭한 거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다는 게 그런 의견들이 좀 많았습니다. 대통령실 시각에선 그렇군요. 네.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이 대통령실 출신인 김은혜 후보라든지 또 이 친윤계로 꼽히는 이용 의원이 모두 다 이제 수도권에 출마했잖아요. 이런 분들이 이제 한 위원장과 이제 같은 목소리를 냈고 또 저희가 실명을 정확하게 거론하기는 좀 힘들지만 이 대통령실 출신이고 또 윤 대통령 측근이라고 알았던 분들이 이 선거 과정에서 이 한동훈 위원장에게 돌아선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좀 있다고 합니다. 사실 근데 공천 과정에서 쌓였던 좀 불만도 생각이 나고요. 네. 그렇죠. 이제 저희가 가장 크게 이제 짚는 포인트가 이 장해찬 전 청년 최고위원인데요. 이제 윤 대통령의 1호 참모 출신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 이유가 이제 재작년이겠네요. 검찰총장에서 물러나신 다음에 이 정치 입문하기 전에 언제 이제 일거수일투족이 그때 관심이었어요. 그러던 찰나에 이 장해찬 전 청년 최고위원이 사진 한 장을 올렸었는데 그때 이제 동행했던 모습을 이제 공개하기도 했었는데 그 네. 이후에 이제 뭐 참모로 중용이 됐고요. 근데 이 과정에서 이제 장해찬 이
전 최고위원이 결국엔 공천 취소가 됐고 그 이전에는 또 이 대구에서 공천을 받았던 도태우 후보 문제가 있었잖아요. 이런 분들이 이제 취소를 받는 과정에서 약간 일부 보수층들이 등을 돌린 거 아니냐 이런 그런 이 분석이 아마 결과가 용산에도 좀 보고가 됐던 것 같고 네. 저희가 취재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이원모 전 비서관 문제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검찰 시절부터 윤 대통령의 좀 측근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런데 애초에는 이제 강남을로 공천을 신청했다가 네. 이제 용인갑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물론 이제 용인갑도 양지로 좀 알려져 있지만 이 떠밀려가는 그런 모양새가 됐거든요. 예. 이 과정에서도 좀 이 대통령실의 심기를 좀 불편한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아직 진행 중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저께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어제 한동훈 위원장의 발언을 되게 유심히 봤는데 네. 어제 발언을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수도권의 선택을 받지 않아서는 선거 승리란 있을 수 없습니다. 저희가 승리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정말 암울한 시기를 맞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도권의 민심에 더 민감하고 책임감 있게 반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손끝에 느껴지는 작은 온도까지도 무겁고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거기에 그때그때 기민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최근에 있었던 여러분들이 실망하셨던 분들이 많으셨던 황상무 수석 문제라든가 이종석 대사 문제 저희가 결국 오늘 다 해결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네, 잠깐만 속보를 전하고 다시 이종원 기자 얘기를 들을 텐데 대통령실 속보입니다. 자, 윤 대통령이 민생특보에 주기한 전 여당 광주시당 위원장에 임명했다라는 속보가 들었습니다. 비례 공천 논란의 어떤 당사자였죠. 24번을 받고 나서 사퇴했던 인물인데 주기한 전 광주시당 위원장을 임명했다. 대통령이 민생특보에 조금 다른 국면이 될 것 같은데 또 전국에 미칠 파장을 속보로 확인하기로 하고 아까 한동훈 위원장이 어제 이제 당시 오늘 다 해결됐다 이 말이 좀 눈에 띄긴 했습니다. 예, 그 굉장히 자신감이 느껴지는 발언이잖아요. 네. 이 어려운 난제를 내가 해결했다 이렇게 들릴 수도 있고 네. 또 한편으로는 이 용산을 향한 메시지가 될 수도 있는데 좀 더 민심에 귀를 기울여 달라 이렇게 촉구하는 메시지성으로 사실 들렸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취재한 관계자에 따르면 결국에는 이 모든 사안이 대통령의 결단으로 인해서 이제 해결이 되는 건데 마치 한 위원장 주도로 해결한 것처럼 네. 그런 그 모양새가 되지 않느냐 그런 과정에서 좀 불편한 기류도 감지되고 네. 있습니다. 사실 이종원 기자는 여기서 속보를 확인했기 때문에 대통령실 속보라 어떻게 좀 소화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지금 여당이 비례공천 관련해서 갈등이 고조된 상황이었거든요. 서로 사천이라고 이제 삿대질을 하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려고 했었는데 네, 좀 당겨서 한번 설명이 될까요? 네. 이 주기한 후보가 이 검찰 시절에 이제 윤 대통령 검사 시절에 이 검찰 수사관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같이 근무했던 경험도 있고 그래서 이 대단한 측근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얼마 전에 이제 여당에서 발표된 비례 명단에서 이 당선권에 들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난 역대 총선을 보면 한 20번까지를 당선권으로 보고 있는데 24번에 배치가 됐었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반발해서 후보자 사퇴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어제 이제 재조정이 됐지만 당연히 본인이 사퇴했기 때문에 최종 명단에 빠져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대통령이 특보로 임명을 한 거죠. 민생특보, 대통령 민생특보.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당의 조치에 대한 대통령실의 메시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비례 관련한 건 잠시 뒤 좀 더 부연 설명하기로 하고 야권 상황도 한번 안유락 관장에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뭐 애초에 공천 논란 때보다는 좀 조용한 분위기입니다만 일단 박용진 의원을 둘러싼 이른바 비명 행사의 마침표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비명계 의원들의 생환이 사실 이번 공천에서 쉽지가 않았고 그리고 거의 마지막에 남은 박용진 의원이 다 합쳐서 세어보니까 경선만 3번을 했더라고요. 3자 경선, 결선, 그리고 조수진 변호사와 마지막 전략 재경선까지.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정봉주 전 의원이 공천을 취소가 됐고 그리고 이제 차점자인 박용진 의원이 승계하지 않고 또 다소 불리한 구도 속에서 이제 치러져서 이게 이제 비명 행사 공천의 마침표다. 뭐 이런 어떤 평가가 나왔었습니다. 근데 현장에서 평가를 해보면 사실 박용진 의원이 졌지만 이번 기회에 약간 정치적인 체급을 한두 단계는 더 키웠다는 졌지만 이겼다. 우리가 혹시 재밌게 얘기하자면 뭐 젖잘싸란 말도 쓰지 않습니까? 졌지만 잘 싸웠다. 뭐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정치권에서는 이게 성장 단계라는 게 있거든요. 초선은 대변인, 뭐 원내 부대표단, 재선은 원내 수석,
그다음에 3선은 정책위의장, 원내대표, 그다음에 뭐 국회의장, 대권, 당권 이런 이제 성장 단계가 있는데 사실 박용진 의원 개인으로 보면 지금 재선인데 네. 대권도 도전하고 당권도 도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월반을 하면서 이렇게 온 셈이에요. 게다가 이제 이재명 대표와 이제 전당대회에서 각도 세우고 네. 체포동의안 당시에도 쓴소리도 많이 하고 하면서 정치적인 이제 대표적인 비명계로 정치적인 입지를 이제 다져왔는데 네. 앞으로는 이제 비명계의 약간 구심점 지금은 좀 새가 좀 살짝 좀 없는 편인데 그쵸. 점점 이렇게 비명계 구심점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고 조금 멀리 보면 2년 뒤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거기 이제 서울시장 후보라든가 아니면 차차기 대선이라든가 네. 이런 데 이제 출마를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 여당에 비해서 민주당이 대선 후보군이 지금 많이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이재명 대표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선 후보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민주당으로서는 졌지만 비록 네. 박용진 의원이 졌지만 나쁘지 않은 결과였다. 뭐 여기서 양쪽 당이나 박용진 의원 개인적으로 네. 윈윈하는 결과가 아니었나 그렇게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두 반장과 함께 총선 전국 판세를 짚고 있는데 자꾸 속보가 들어옵니다. 중요한 속보이기 때문에 잠깐만 양해를 구하고 전해드리면 오늘의 헤드라인은 일단 의료계가 공동 대응을 모색하기로 했고 그러니까 의대 교수 협의회 측에서 사직서 결의 내 진료를 축소하겠다가 헤드라인이었는데 추가된 속보가 있습니다. 25일부터 월요일이네요. 교수진의 진료를 주 52시간으로 축소하겠다. 그러니까 외래 진료, 수술, 입원 진료는 유지하지만 전체 시간을 주 52시간으로 축소하겠다. 뭐 어느 정도 예고됐던 대목입니다만. 그리고 4월 1일부터는 응급 중증 환자의 안정적인 진료를 위해서 외래를 축소하겠다. 또 한 가지 의대별 자발적 사직, 이건 예고가 됐던 대목이죠. 마지막 선택으로 이제 규정을 하고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전국 의대 교수 협의회 입장이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한번 확인하기로 하고 다시 이제 박용진 의원 얘기로 돌아와서 어제 나왔던 보수 패널은 엎어진 사람이 한 번 더 누른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박용진 의원의 득표율을 이재명 대표가 공개한 걸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박용진 의원을 정말 이재명 대표가 많이 싫어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평가도 나오는데 네. 일단 이재명 대표의 그 아까 말씀하신 득표율 공개 네. 녹취 좀 듣고 오시겠습니다. 강북을 선거 결과 궁금하죠? 워낙 관심사도 크고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면 강북을 권리당원 투표는 조수진 후보가 53.76%, 박용진 후보가 46.25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국 권리당원은 박용진 후보가 23.15, 조수진 후보가 70. 논란을 종결하려고 꺼낸 얘기긴 한데. 네, 예. 결론은 그런데 겉으로만 보면 이제 지역, 강북을 지역에서마저 네. 조수진 변호사가 이긴 거를 강조하면서 이 대표가 좀 사적 감정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도 좀 들긴 하는데 하지만 속사정을 조금 알게 되면 얘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네. 뭐냐면 정봉주 전 의원이 공천이 취소가 된 이후에 지도부가 이제 별도로 모인 비공개 최고위가 열렸었는데 네.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가 세 가지를 제안을 했다고 해요. 세 가지? 세 가지. 먼저 첫 번째가 그 차점자인 박용진 의원을 그대로 공천을 하자. 그다음 두 번째가 다른 사람을 공천을 하자. 그다음에 세 번째가 박용진 의원과 다른 사람을 전략 경선을 붙이자. 이렇게 세 가지 의견을 했고 실제로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가 그 1번 그러니까 박용진 의원을 그냥 공천하는 건 어떻겠느냐. 약간 제안하는 주장식으로 제안도 했다고 해요. 그런데 다른 이제 최고위의 어쨌든 결론은 3번이었죠. 조수진 변호사가 네. 경선을 붙이는 거였는데 그거는 이제 다른 지도부도 박용진 의원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차점자가 당선이 되면 이게 전례로 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른 지역에도 비슷한 경우가 나게 되면 이게 전례가 돼서 차점자가 항의를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어떻게 근데 민심을 얻지 못한 2등이 후보자가 될 수 있냐 이런 명분도 약하기 때문에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이재명 대표가 제안을 했지만 거절이 당했고 그래서 결론은 이재명 대표가 박용진 의원을 싫어하는 건 아니다. 싫어하는 그런 결론이 있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 측근한테도 제가 물어봤어요. 이거를 박용진 의원을 싫어하는 거냐 이 네. 대표가 그랬더니 껄껄껄 웃으시면서 하는 얘기가 좋아할 이유도 없지만 싫어할 이유도 없다. 고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아할 이유도 없지만 싫어할 이유도 없다. 더 헷갈리는 거 아닙니까? 저도 좀 헷갈리긴 네. 하더라고요. 좋아하진 않는다는 좋아하진 않는다는 의미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득표율을 공개한 이런 아까 의미는 어쨌든 논란을 종결짓자. 더 이상은 그러니까 박용진 의원만이 아니라 공천 잡음 자체를 조금 이제 논란을 네. 좀
수그러들게 하자. 뭐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 얘기 끝내자고 했지만 뭐 더 이어질 것 같은 분위기긴 하고요. 네. 아무튼 월요일, 목요일 이렇게 총선 앞두고 두 국회 여야 반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시한 키워드 악재 대 악재 계속 이어갈 텐데 다시 여권 상황을 한번 예.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주기현 전 위원장 이제 임명 속보와 함께 잠깐 언급을 했는데 예. 자 비례대표를 둘러싼 싸움의 본질 어떻게 봐야 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바뀐 명단의 의미를 한번 분석해 본다면 좀 얘기가 될까요? 그러니까 저 속보가 나오기 전까지는 사실 이 당정 갈등 요소도 있고 네. 당내 세력 다툼 요소도 있다 이런 분석이 있었는데 오늘 대통령실에서 나온 저 속보로 인해서 당정 갈등 요소가 더 크다는 게 방증된 것 같고요. 근데 아무튼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 사실은 대통령실이 이제 공천 과정에서 불만이 많았었다고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 그래서 계속 이제 뭐 속된 말로 이제 참았던 이유는 비례대표 순번 조정이 있기 때문이었죠. 거기서는 좀 배려가 있지 않을까 내심 이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네. 일단은 비례명단 발표 15분 전에 대통령실에 저희 취재기자의 취재에 의하면 15분 전에 보고가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 과정도 좀 약간 불만이었지만은 내용을 보니 일단은 좀 전에 이제 특보로 임명된 뭐 대통령 측근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네. 당선권에서 밖에 있었고 이 반대 쪽에서 보기에는 친윤계 쪽에서 보기에는 한동훈 위원장과 굉장히 가까운 분들이 당선권 안에 배치가 돼 있다 이런 시각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당장 이제 어제 친윤계 핵심인 이철규 의원이죠. 어제 기자회견을 본인이 자청을 했었고 무려 40분 동안 기자들 앞에서 이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했던 얘기의 요점은 이제 비례공천 과정이 불투명했고 이 한동훈 위원장과 자신이 이제 고성을 주고받았다고 하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게 외국 보도고 거기에 배우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아마 여기서 이제 배우로 지목한 게 장동혁 사무총장으로 이제 저희들은 내심 짐작을 하고 있는데 네. 장동혁 총장 같은 경우에는 뭐 반박은 하지 않았고 이 문제만 더 키울 뿐이라고 해서 이제 입장은 좀 자제하는 편이었었는데 사실 이 친윤계 입장에서 보면 이 한동훈 위원장도 그렇지만 장동혁 사무총장에 대한 불만이 지금 상당하거든요. 사실 사무총장이라고 하는 건 당에서 인사라든지 예산이라든지 네. 이런 살림살이를 총괄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제 3선 정도의 어떤 중진들이 맡았었거든요. 근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재선까지 내려가긴 했지만 뭐 이철규 의원도 사무총장 출신이고요. 예.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취임하면서 이 초선에 장동혁 의원을 깜짝 발탁한 거거든요. 깜짝 인사였기 때문에 그 자체가 좀 뉴스였던 상황이었고 그런데 이번에 이제 총선 과정에서 사무총장이라는 것이 이 공천 과정의 실무를 총괄하는 역할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쥐락펴락하는 모습으로 좀 비춰질 수도 있었고 네. 거기에 대한 좀 불만이 있었던 상황입니다. 네,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안윤학 기자에게만 질문하고 반장에게 질문하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준비한 질문 중에 하나 골라서 조국 혁신당 얘기로 마무리할까요? 예, 조국 네. 혁신당 뭐 관련해서 뭐 최근에 이제 그 조국 혁신당은 뭐 SNS에 민주당에 앞서는 비례 지지율 그걸 올리고 네. 그다음에 민주당은 아니다. 우린 조국 혁신당과는 상관없이 더불어민주연합에 좀 투표를 많이 달라 해서 서로 언뜻 보면 서로 싸우고 이제 경쟁하는 것 같지만 네. 사실 여론조사 결과만 놓고 보면 양측 모두 약간 시너지 효과가 있다. 그래서 이게 사실 대선에 좀 비유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이강영 앵커께서는 네. 대선 경선에서 많은 후보가 이제 쟁쟁한 후보가 나와서 경쟁하는 게 재밌을까요? 아니면은 한 명이 나와서 그냥 독주를 하는 게 좀 재밌을까요? 네, 경쟁하는 게 흥미롭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예. 이제 경쟁하는 게 재밌는데 네.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보다는 조국 혁신당과 같이 둘이 싸우면서 이렇게 하면서 중도층이라든가 무당층이라든가 아직 마음의 결정을 못한 투표층을 네. 흡수하는 약간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 최측근한테 물어봤을 때도 네. 이게 이제 국민들은 서로 이제 서로 누가 못하나 경쟁보다는 누가 더 잘하나 경쟁을 보고 싶은데 그게 이제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이 서로 시너지, 서로 경쟁하면서 그런 모습을 보여서 양측 다 지지율이 상승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평가를 내리기도 보완제 역할을 하고 역할을 있다. 한다. 자, 그러면 짧게 지민 비조에서 지금 비조 재민으로 흐름이 좀 바뀌고 있다는 분석도 있는데 근데 어떻습니까? 네, 객관적으로 보면 지민 비조나 비민 뭐 그거나 네, 비조 비조 헷갈려요. 비조 재민. 네. 예, 반장도 네. 헷갈려요. 근데 이 말이 두 뜻이 이걸 갖고 누가 앞서냐 마느냐 이거 놓고 싸우는 거 그 자체가 네. 되게 흥미진진하고 재밌고 그리고 그 워딩을 유권자층에서는 쏙쏙 이제 들어올 수 있는 그래서 오히려 곱하기 2의 효과가 있는 거 아닌가 뭐 그런 당내 평가들이 좀 많은 편입니다. 곱하기 2까지 듣겠습니다. 또 두 기자와는 다음 주 월요일도 예고돼 있으니까 총선 이 안에 있다 또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반장, 안윤학 반장 이 안에 있다 함께 진행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기가 건조하고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산불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동해안이 아닌 내륙에서 대형 산불이 위험이 커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민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산 능선에서 뿌연 연기가 쉼없이 피어오릅니다. 비슷한 시각 다른 지역에서도 동시에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진화 헬기와 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해지기 전 불을 껐지만 야간 산불로 이어질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어제 하루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산불은 총 10건. 건조특보가 내려진 상황에서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산불이 급증했습니다. 봄철 대형 산불이 잦은 동해안이 아닌 내륙 지역에서 산불이 난 점도 예년과 다른 모습입니다. 올해는 동해안에 폭설이 자주 쏟아지면서 눈이 쌓인 곳이 많아 동해안의 산불 발생은 예년 대비 줄었습니다. 하지만 그 외 지역에서는 지속적으로 산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태백산맥 서쪽 지역에서 발생하는 산불의 규모도 점차 대형화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남 한평과 순천, 충남 홍성에 피해 면적이 100헥타르가 넘는 대형 산불이 나기도 했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전국에 5에서 40mm의 비가 내리면 산불은 잠시 주춤할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후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산불을 억제하던 요소가 사라지게 됩니다. 단비 효과는 최대 4월 정도에 그칩니다. 문제는 기온이 오르면 동해안 눈도 녹게 되고 그러면 전국이 산불 위험권에 들게 됩니다. 특히 다음 주부터는 봄꽃이 속속 개화하면서 산을 찾는 발길도 급증할 걸로 보입니다. 산림당국이 봄 폭설과 단비를 반가워하면서도 경계를 늦출 수 없는 이유입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전 대법관의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습니다. 권 전 대법관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김만배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 고문으로 활동하며 1억 5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재판 거래 의혹에도 연루돼 있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딸 조민 씨가 지난해 홍삼을 홍보하는 영상을 올려 식품 표시 광고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의 유튜브에 홍삼을 먹고 면역력이 좋아졌다고 말한 영상을 올렸다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소비자 기만이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후 조 씨는 해당 영상을 삭제하고 사과문을 올린 뒤 같은 홍삼 제품에 대한 광고 영상을 다시 올렸는데 시민단체 고발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네, 같은 아파트인데 서울 노원구와 경기 의정부시로 단지가 나뉜 곳이 있습니다. 생활권이 달라서 불편하다는 주민들 불만이 10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바로 옆 부지에 운전면허 시험장까지 이전을 앞두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안동준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서울 노원구와 경기 의정부시 경계에 있는 아파트 단지입니다. 행정구역상 개천을 경계로 1, 2단지는 경기 의정부시, 3, 4단지는 서울 노원구에 속합니다. 경기도민인 1, 2단지 주민들은 병원이나 마트 등 편의시설은 물론 지하철과 같은 교통시설이 더 가까운 노원구에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에 산다는 이유로 가까운 노원구 학교 배정이나 전학에 제약이 따르고 택시를 타면 추가 요금을 내거나 음식 배달을 거부당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버스를 타고 10분 정도를 나가서 수락산역 쪽이나 도봉산역 쪽은 가야 의정부 쪽으로 나갈 일은 아예 없다고. 단순히 불편을 넘어서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도 발생합니다. 재작년 가을 80대 유모 씨가 노인정에서 심근경색으로 쓰러졌을 당시 구급차는 30분이 걸려서야 도착했습니다. 1.7km 거리에 노원 소방서가 있지만 4.5km 떨어진 의정부 소방서에서 출동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에야 노원과 의정부 소방서가 공동 대응하는 것으로 바뀌었지만 주민들은 1분 1초가 아깝다고 입을 모읍니다.
성서끼리 연락을 해가지고 우리 관을 아니까 의정부 성서에 연락해가지고 의정부에서 하면 때가 벌써 늦잖아요. 왔다. 더구나 서울 노원구에 있는 도봉 운전면허 시험장이 최근 2단지 바로 옆으로 이전을 추진하면서 주민들 불만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앞서 의정부시와 노원구가 면허 시험장 이전과 함께 1, 2단지 행정구역을 노원구로 이전하는 MOU를 체결했다가 의정부시장이 바뀌며 백지화됐는데 결국 행정구역 이전은 쏙 빠지고 면허 시험장만 옮기는 꼴이 됐기 때문입니다. 공기 같은 것도 되게 안 좋아질 것이고 교통량도 많아지고 그런 것 때문에 또 위험하기도 하고. 이에 대해 의정부시는 인구 유출과 세수 문제가 걸려 있다 보니 행정구역 조정은 사실상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행정구역 문제에 이어 면허시험장 이전까지 확정된다면 주민들 불편이 더욱 가중되면서 반발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네, 오늘 새벽 0시 50분쯤 가상화폐 거래로 유인한 40대 남성을 상대로 강도 행각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 등 7명은 서울 역삼동에서 만난 남성에게 가상화폐를 보내는 척하면서 상대 가방에 들어있던 현금 1억 원을 들고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범행 현장 근처에서 A씨 등 3명을 먼저 검거하고 나머지 4명을 추적해 경기도 안성에서 붙잡았습니다. 이들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압수한 경찰은 다른 공범들을 추적 중입니다. 오늘 자정쯤 인천시 미추홀구 도로에서 50대 남성이 몰던 SUV 차량이 전신주를 들이받고 넘어졌습니다. 경찰은 사고 차량에서 주사기가 발견되는 등 마약 투약 의심 정황이 나와 수사에 나섰습니다. 차를 몬 남성은 손과 발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진 뒤 치료를 받고 있는데 경찰은 퇴원 이후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CCTV가 없는 것을 노리고 사우나 탈의실 로커에서 2번 연속으로 현금을 훔친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용인 서부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10대 A군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군 등은 지난달 17일과 22일 용인에 있는 사우나 탈의실 로커를 열고 현금 165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습니다. 미국의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올해 3차례 인하 방침을 유지했습니다. 물가 불안에 인하 폭이 줄어들지 않을까 우려했던 시장이 안도하면서 우리 증시도 급등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영환 기자. 네, 한국거래소입니다. 네, 미국 연준이 올해 금리 인하 계획을 유지하면서 우리 증시도 반색한 겁니까? 네, 우리 증시는 출발부터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어제보다 1.53% 오른 2,731.18로 개장했습니다. 이후 반도체 관련주를 중심으로 주가가 급등하면서 전체 지수를 더 끌어올렸습니다. SK하이닉스는 9% 가까이 폭등했고 삼성전자도 3% 넘게 올랐는데요. 이에 힘입어 코스피는 2.41%나 급등해 2,754.86으로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종가 기준으로 2,750선에 오른 건 지난 2022년 4월 이후 2년 만입니다. 코스닥도 1% 넘게 오른 채 문을 연 뒤 오름폭을 키우면서 1.44% 오른 904.29로 장을 마쳤습니다. 원화값도 크게 올랐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달러 약세로 17.4원이나 급락해 1,322.4원의 거래를 끝냈습니다. 이렇게 증시와 원화값이 오른 건 시장 우려가 해소됐기 때문입니다. 이번 미국 FOMC를 앞두고 물가 불안에 올해 금리 인하 횟수가 2차례로 줄 수 있다는 어두운 전망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연준이 이를 일축하며 기존 3차례 인하 방침을 유지하면서 시장이 안도한 겁니다. 여기에 미국 최대 메모리칩 제조업체인 마이크론 실적이 예상을 웃돈 여파까지 겹치면서 반도체 관련주가 크게 올랐습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이번 FOMC 결정으로 국제 금융시장 안정세가 유지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최근 금리를 올린 일본은행과 미국 연준 등 주요국의 통화정책 차별화가 가시화되는 만큼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거래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20일 미 연방준비제도 연준이 연내 3차례 기준금리 인하 전망을 유지하면서 하락세를 이어가던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급반등했습니다. 미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미 동부 시간으로 이날 오후 5시 30분 현재 비트코인 한 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5.96% 급등한 67,811달러, 9,09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비트코인은 지난 13일 역대 최고가를 기록한 이후 일주일 동안 하락 곡선을 그렸습니다.
수도권 30분대 출퇴근 시대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가 다음 주 토요일인 30일 수서에서 동탄 구간에서 첫 선을 보이는 가운데 요금은 3, 4천 원대로 최종 책정이 됐습니다. 차유정 기자가 소개하겠습니다. 오는 30일 개통 예정인 GTX-A 전동차와 역사가 산뜻하게 단장을 하고 승객 맞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수도권 서북부, 동남부와 서울 사이의 접근성을 높여줄 GTX-A 노선은 수서에서 동탄 구간에서 첫 선을 보입니다. 전체 길이 34.9km로 수서와 성남, 구성, 동탄 등 4개역이 있는데 6월 말로 개통이 지연된 용인 구성역을 빼고 당분간은 3개 역에서 정차합니다. 나머지 구간인 운정에서 서울역은 올해 하반기 개통 예정이고 중간 구간인 서울역에서 수서는 오는 2028년 완전 개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핵심은 길바닥에서 낭비하는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점. 속도가 일반 지하철보다 2배 넘게 빠릅니다. 출퇴근 시간대 수서에서 동탄까지 가려면 버스로 90분이 걸리는데 GTX를 타면 단 19분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8량으로 구성된 열차 5대가 7에서 20분 간격으로 다니며 최대 1,062명의 승객을 나를 예정입니다. 90분과 70분에 대비해서 GTX-A는 20분에 이르기 때문에 50분과 70분 단축돼서 적어도 79% 이상의 시간 단축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본 요금은 3,200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여기에 10km가 지나면 5km마다 거리 요금 250원이 붙어 최소 3,450원, 수서에서 동탄 구간은 4,450원이 됩니다. 수도권 버스와 전철로 갈아탈 때 환승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수서 동탄 구간을 운행하는 SRT가 GTX와 비슷하게 17분 정도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기본 요금은 훨씬 낮은 수준이며 여기에 각종 할인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면 더욱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SRT와 지하철 3호선, 수인 분당선, 경강선 등 철도와 지하철로 3분 안에 환승이 가능한 것도 장점입니다. 2004년, 20년 전에 KTX가 개통한 만큼의 우리 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오리라 생각합니다. KTX가 지역 간의 교통혁명을 가져왔다면 GTX의 개통은 오늘날 매일매일의 일상교통의 혁명을 가져오리라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열차 간격이 20분으로 한 번 놓치면 낭패를 볼 수 있어 택시 등 대중교통과 접근성을 향상시킬 방안은 필요해 보입니다. 또 화재 등에 따른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 상태. 관계당국은 특별 피난계단 설치와 촘촘한 소화기 배치, 연기 흐름을 고려한 비상등 유도 등 다중의 안전장치를 확보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한국전력이 발전에 쓰이는 에너지 비용 기준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사실상 올 상반기까지 전기요금이 동결됐습니다. 다만 수십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누적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올해 안에 전기요금이 인상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김태민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각종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전기요금이 올해 상반기까지 동결됩니다. 한국전력은 다음 달부터 6월까지 올 2분기 연료비 조정 단가를 상한액인 1kWh에 플러스 5원으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 조정요금으로 구성되는데 연료비 조정 단가는 국제 에너지 가격 흐름을 반영해 연료비 조정요금을 산정하는 데 쓰입니다. 그동안 에너지 가격이 안정 추세를 보이며 연료비 조정 단가도 인하 여지가 생겼지만 상한액인 현 수준을 유지하는 건 막대한 누적 적자 탓입니다. 과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를 겪으며 에너지 값이 폭등했을 때도 원가보다 싼 가격에 전기를 공급했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의 부담이 많이 늘어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아직도 한전은 45조 원 이상의 또 적자를 또 가지고 보유를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상황을 동시에 저희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전의 경영 정상화가 시급한 상황에서 국제 유가까지 오름세로 돌아서면서 요금 인상 압력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최근 먹거리를 중심으로 물가까지 가파르게 오르고 있어 전력 당국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해병대 수사 외압 의혹의 실체 규명이 사실상 어려워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또한 이종섭 장관 보주 대사로 임명하고 개구멍으로 도망을 시키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피의자 이종섭이 결국 도피에 성공했습니다. 오늘부터 런종섭 씨는 모든 범죄자들의 롤모델입니다. 공수처는 즉각 소환을 통보해야 하고 이종섭 대사는 즉각 귀국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야말로 총선을 20일 앞둔 최대 변수, 이종섭 주 호주 대사 귀국 관련 소식으로 뉴스큐 이어가겠습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출국, 부임 11일 만에 돌아온 이 대사, 오늘 공항에서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네, 자신과 관련된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체류 기간 동안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조사를 받을 수 있길 바란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공관장 회의 일정은 어제 좀 전달받으셨나요?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의 표명하실 생각인가요?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이번 공수처 조사 일자 언제쯤으로 생각하고 오셨습니까? 네. 저와 관련하여 제기됐던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수차례에 걸쳐서 그러한 의혹들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오늘은 다시 중보해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임시 귀국한 것은 방산협력과 관련한 주요국 공안장 회의 참석하기 위한 겁니다. 체류하는 기간 동안에 공수와 일정이 조율 잘 되어서 조사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이 대사 얘기는 이랬는데, 자, 이종섭 대사가 조기 귀국한 것과 관련해 공수처는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 대사 귀국에 따라 수사 상황에도 변화가 있느냐는 YTN 질의에 현재로선 말씀드린 입장도 드릴 말씀도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 대사는 지난 19일 변호인을 통해 조사 기일을 빨리 정해달라는 촉구서를 내는 등 신속한 조사를 요구하고 있지만 공수처가 당장 이 대사를 소환 조사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외교부는 귀국한 이종섭 주호주 대사의 복귀 시기는 현재로는 정해진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회의 주요 일정인 유관 부처별 협의, 유관 부처와 해당 공관장 합동회의 등 일정을 소화하려면 최소 며칠이 걸릴 거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사는 다음 주 방산협력 주요 6개국 공관장 회의, 4월 22일부터 26일까지 서울에서 열리는 재외공관장 전체 회의 등 일정까지 소화하면 5월 초까지도 국내에 체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총선을 이제 딱 20일 앞두고 거대 양당은 유세전에 열을 올리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 오늘은 여야 각자의 지지 기반으로 꼽히는 TK 지역과 호남 지역을 각각 찾았는데요. 서로를 향한 날선 비판도 쏟아냈습니다. 현장 발언 각각 들어보겠습니다. 정말 통진당 후예와 범죄자 연대들이 이 나라를 장악하게 될 겁니다. 그거 막아야 합니다. 조수진이라는 후보를 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분 철회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역시 더불어민주당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자기 조카가 잔인하게 자기 사귀던 사람의 가족을 죽였던 사안에 대해서 데이트 폭력이라고 말하고 그걸 변호했던 사람입니다. 대통령 심기를 거스르면 입틀막하고 언론을 상대로 칼틀막 협박까지 수습지 않습니다. 말끝마다 5.18 정신을 계승하겠다, 헌법 전문에 넣겠다 외치더니 정작 행동은 정반대로 말 따로 행동 따로 그러고 있습니다.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국회의원 공천장을 주지를 않나 대통령실 핵심 참모는
5.18을 부정하는 막말까지 거리낌이 없습니다. 이 정권이 무너뜨린 것은 민주주의만이 아닙니다. 요즘 마트나 시장 가기가 겁나지 않습니까? 네, 이번엔 제3지대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비례대표 후보 공천의 반발에 탈당을 시사했던 개혁신당의 양향자 원내대표가 오늘 예고했던 거치 관련 기자회견을 돌연 취소했습니다. 양 원내대표 측 인사는 YTN에 당 지도부와 대화를 더 해보자는 쪽으로 정리된 것 같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앞서 어제 양 원내대표는 개혁신당 비례대표 후보 공천 명단이 발표되자 반도체 첨단 과학기술 인재가 배제된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발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의 해외 출장 5건 가운데 1건은 경비가 공개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 21대 국회의원의 해외 출장 283건 가운데 64건은 비용을 알 수 없어 공익에 부합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21대 국회의원들이 다녀온 해외 출장에서 비용이 공개된 건들을 조사해보니 한 건당 평균 7,940만 원가량이 쓰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해외 출장을 다녀온 의원 10명 가운데 7명은 국회 본회의나 상임위 회의에 결석을 하고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습니다. 전국 의대 교수들이 오는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고 진료 시간을 주 52시간 이내로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전국 의대교수협의회는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이후 5주 동안 주 2회에서 3회 당직 근무를 서는 등 피로도가 심각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다음 달 1일부터는 입원 환자와 중환자의 안전한 진료를 위해 외래 진료를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전의교협은 오는 25일 전국 의과대학별로 시작되는 자발적 사직은 현 사태에서 취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이라며 개별 교수들의 선택을 지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렇게 교수들이 진료 축소를 결의했고요. 이에 앞서 의대 증원이 확대되자 그동안 개별 대응해오던 전공의와 의대 교수 등이 의료계 단체들이 한데 모여서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방재승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대위원장은 YTN에 출연해서 전국의대교수협의회가 진료 축소와 사직서 제출 선언을 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대한 입장도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의대 증원 자체의 반대가 아니고 객관적인 검증을 통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치가 나오면 그거는 의대 증원을 해야 되는 수치로 나오면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발표하신 그 2,000명 정원은 어떤 의사들도 받아들일 수 없는 객관적인 데이터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지방 의대에 거의 80%를 배정한 것은 정부가 지방의료를 살리려는 좋은 뜻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방 쪽 의대에서 그만큼의 늘어난 의대생을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고 봅니다. 지방대 의대를 나왔다고 해서 그 의사들이 지방에 남겠습니까? 그냥 지방대 의대만 왕창 늘렸다고 해서 의사들이 절대 지방에 남아있지 않을 겁니다. 네, 정부는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서 다음 주부터 면허 정지 처분에 들어갑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오늘 브리핑에서 업무 개시 명령을 위반한 전공의에 대해 다음 주부터 원칙대로 면허 자격 정지 처분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수련병원은 이달 말까지 전공의 임용 등록을 마쳐야 한다며 그 전까지 전공의가 복귀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조기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있을 거라며 면허 정지 처분에 감안할 것임을 내비쳤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정부가 2,000명 늘게 되는 대학별 의대 정원을 확정하면서 올해 입시 판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거란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사실 예고됐던 대목이지만 막상 이제 확대가 되니까 여러 좀 구체적인 분석들이 나오고 있고 오늘은 임성호 대표의 시각에서 한번 볼 텐데 교육계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뭐 의대하면 원래도 선호도가 높은 학과인데 자 의대 증원 발표 이후 의대 열풍은 좀 다른가요, 양상이? 지금 사실은 의대 모집 정원 확대 규모가 한 번도 경험을 해볼 수 없을 정도의 규모입니다. 예. 지금 서울 수도권 학생들은 사실 서울 수도권 소재 대학은 같은 또 지역권으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경기 인천권에서 지금 현재보다
거의 3배 가까운 정도의 모집 정원이 확대가 된 거고 네. 지방권 최상위권 학생들은 지금 현재 모집 정원보다 한 2배 정도가 좀 높아졌다. 그렇다면은 서울이든 뭐 서울이 비록 뭐 0명으로 됐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성균관대학교 의대가 지금 40명에서 120명까지 증가된 것을 두고서 서울권이 또 영향을 안 받을 것이다. 이렇게 절대 볼 수가 없는 거죠. 경기 인천에 속하긴 그렇죠. 합니다만. 그리고 탑5 대학인 울산의대도 40명에서 120명까지 증가된 걸로 봤을 때는 서울 수도권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규모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올해 수능이 8개월 정도가 남았단 말이죠. 그런데 당장 이번 입시에 적용되는 결정이 지금 된 건데 입시 현장의 수험생들 또 학부모들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당장 수험생 입장에서는 합격선이 어느 정도 내려가겠느냐. 어쨌든 모집 정원이 상당한 규모로 발생을 했기 때문에 서울 수도권은 의대 합격선이 어느 정도로 내려갈 것이고 또 지방에 대부분 편제된 것으로 지금 80%가 지금 지방에 지금 배정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서울 수도권 학생들은 오히려 더 경쟁이 치열해지는 것 아니냐. 또 지방권 학생들은 지금 상황에 따라서는 의대 들어가기가 굉장히 쉬워진 것 아니냐. 그 쉬워지는 정도가 어디까지 될 것이냐라는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현재 최상위권 이공계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 그리고 가구나 영재학교 졸업을 해서 지금 카이스트라든지 이런 어떤 이공계 특수대학에 다니는 학생들도 지금 뭐 수학과학 성적이 좀 탄탄한 학생들이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은 다시 재도전을 할 수 있다라는 이런 분위기가 지금 확산이 될 수 있는 상황이고 심지어 문과 최상위권의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도 다시 한번 재도전을 해서 의대 쪽으로 방향을 한번 바꿔보겠다 이런 학생들이 실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아무튼 이번 의대 정원 이후 가장 궁금한 거는 그래서 다른 학과의 합격선에도 좀 변화가 있는 것인가 또 하나고 사교육비 문제도 좀 얽혀있기 때문에 질문거리가 많거든요. 일단 대체적인 분석은 증원으로 반수생도 늘고 이를테면 직장인들의 어떤 N수생 이런 재도전도 늘 수 있다. 학원가에서는 어떤 좀 질문이 반복되나요? 뭐 초등학교부터 질문이 들어옵니다. 4, 5, 6학년 학생들의 서울 수도권 학생들은 지금 중학교 때부터 지방을 가게 되면은 지방권 지역인재 전형에 자격이 부여가 되기 때문에 당장 가는 것이 어떻게 했느냐. 간다라면 어느 지역이 좋겠느냐. 그리고 지금 중학생인데 서울 수도권에 지금 이미 다니고 있는 학생들도 지금 전학을 가도 되느냐. 근데 지금 현재 2028학년도 대학 입시 때부터는 중학교 때부터 부모들이 같이 거주를 중학교에 지방에 내려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사실 중학생들은 그 서울 수도권 학생들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그 반수생들이 많이 들어올 것이다라는 또 기대도 있는 상황에서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들은 또 불안하기도 하죠. 반수생들이 많이 들어오면은 내가 당초 모의고사 봤던 실력보다 또 떨어지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의대를 목표로 하지 않았던 수험생들에게서도 또 기대 심리로서 합격선이 낮아질 것이라는 것도 또 예상을 하면서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반수생들이 많이 들어오면 기존에 1, 2등급 받았던 학생들도 또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것들이 기대와 불안, 걱정에 지금 현재 공존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지역 인재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좀 질문을 끌어와서 미리 드리면 지금 비수도권 의대 정원을 2~3배 늘리는 대신에 신입생의 60% 이상을 지역 인재 전형으로 선발하겠다인데 이게 권고거든요. 실제로 어떻게 될지 그렇다면 지방 유학이 좀 늘까요 실제로? 2023학년도부터 지역인재 전형이 법제화돼서 지금 40%를 뽑고 있고 강원권과 제주권만 지금 현재 20%를 뽑고 있는데 사실 이게 법적으로 도입된 지는 얼마 안 됐죠. 근데 이 부분이 이제 40% 현재도 뽑고 있고 실제 40% 이상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한 52% 정도는 지방의대는 지역인재 전형으로 지금 현재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제 발표된 상황으로 봤을 때 지방권의 의대 모집 정원이 수능에서 1등급 받았던 학생들보다 지금 현재 오히려 모집 정원이 많아졌습니다. 지금까지는 지방권에서 수능에서 1등급 학생 받았던 인원들이 의대 모집 정원, 지방권 의대 모집 정원보다 약 2배 정도가 많았었는데
어저께 의대 모집 정원 학대 발표 수치를 비교를 해보면 이제 지방권 의대는 수능 1등급 학생을 채울 수 없는 상황으로 모집 정원이 확대되었다. 그리고 또 현재 지역인재 전형이 한 1,000명 정도를 뽑게 되는데 이걸 단순하게 현재 기준 한 52% 정도를 적용한다 하더라도 그 2,000명대가 되는데 60%까지 확대를 하게 되면 2,000명이 넘어간 수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3,000명에서 2,000명이 증가돼서 5,000명이 되었고 이 중에서 전체 5,000명 중에서 2,000명이 지방의 지역인재 전형이다라고 하면은 통계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지방권이 굉장히 수월하게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그럼 부분들은 지역 인재 중엔 2등급도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 지역에 따라서는 2등급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는 더 내려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특정 지역에 지금 지역마다 학생 수도 다르고 또 지역마다 학생이 또 문과생이 많으냐 이과생이 많으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과생이 현격하게 지금 현재 줄어들어 있는 지역들도 있는 거죠. 그러면은 만약에 지방에 있는 지역인재 전형으로 스마 선발을 한다라고 하면은 어떤 지역에서는 2등급이 아니라 3등급까지도 내려갈 가능성도 지금 현재 충분히 있을 정도의 통계 수치는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아까 이제 문과의 최상위권 학생들의 제도전 분위기까지 감지되고 있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서 이제 인문 계열이 아니라 자연 계열 선호 현상이 더 심화할 거다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전망하세요? 지금 서울대학교 이공계 선발 인원이 지금 현재 1,700명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의대 모집 정원 확대가 2,000명이 좀 증가된 거기 때문에 서울대 이공계 수치를 넘어가는 규모가 지금 발생을 한 거죠. 그러면 만약에 최상위권 이공계 학생들이 의대 쪽으로 다 빠져나가게 된다라면은 그 이공계 일반 학과의 합격선 자체가 낮아지겠죠. 그래서 스카이에도 빈자리가 생기면 그 밑에 대학에서 채울 테고 연쇄적으로 이동이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일반 학과 들어가는 것도 의대 모집 정원 확대와 맞물려서 쉬워질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기존의 대학보다는 한 단계 높은 대학에 갈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만약에 예상이 되고 또 실제 이러한 결과가 금년도 입시 결과로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아마 밑에 학년들은 문과 최상위권에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과에서 가는 것이 훨씬 더 대학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이 되지 않느냐. 의대 모집 정원 확대는 이과 쏠림 현상을 어쨌든 더 가속화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서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공계에서 의대에 진학하기 위해서 반수라든지 합격 포기 등을 좀 택하는 학생도 늘어나게 될까요? 실제로? 지금 지난해만 하더라도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이공계 학생 중에서 지금 거의 한 1,600명 정도가 학교를 중간에 그만뒀죠. 의대 증원 전이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사실 1,600명 정도 규모라고 하면은 서울고 전체 대학에서 한 개 대학에 준하는 정도 규모가 될 텐데 그리고 지금 카이스트 등의 이공계 특수대학에 다니는 학생들도 지금 뭐 100명 단위가 넘을 정도의 지금 그 중간에 중도 이탈 학생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전체적으로 이공계 최상위권은 사실은 마음만 먹으면은 의대도 갈 수 있는 이제 합격권 안으로 진입을 할 수 있다. 저희가 추정을 해보면은 지금 현재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이공계 다니는 학생들 중에서 한 절반 정도는 의대도 합격을 할 수 있었지만은 이공계 대학을 선택했다라고 하면은 모집 정원 확대가 만약에 이공계 학생들이 의대 쪽으로 쏠려 간다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서영고 이공계 다니는 학생 중에 거의 한 80% 정도는 마음만 먹으면은 의대 쪽으로도 진학이 가능하다 이렇게 추정이 되기 때문에 이 의사 결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공계의 어떤 굉장히 어떤 빈 자리 이런 부분들은 기대 이상으로 많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사실 있습니다. 명과 암 중에 암이 되는 부분인데 그렇게 되면 이공계 인재가 또 이탈하는 건 우려되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가학고 영재학교 학생들이 지금 학교 다닐 때는 의대를 못 가게끔 제도적으로 막아져 있죠. 그런데 가고 영재학교 학생들이 이제 졸업을 하고서 지금 카이스트라든지 이공계 특수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이 이제는 그런 그 어떤 제한 그 조치를 받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면 지금이라도 수능을 준비해서 수학과 원체 튼튼한 실력이고 영어는 이미 뭐 기본기가 돼 있다라고 한다라면은 마음만 먹이면은 가고 영재학교 졸업생들도 상당 부분 다시 이동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 이제 정부가 의대 증원 문제를 쐐기를 박은 셈이 됐는데 이 대입 전형에 실제로 반영되기까지 어떤 절차가 좀 남아 있습니까? 자, 지금 3월 거의 다 간 상황인데 9월 달부터 수시 원서 접수가 시작이 되죠. 실제 입시가 이제 한 5개월밖에 안 남은 상황인데
전체 2,000명을 각 대학별로 발표를 했는데 이제 이거를 이제 각 대학들에서는 대교협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죠. 그럼 4월 말까지는 각 대학에서 우리는 전체 모집 정원 중에서 수시에서 몇 명, 정시에서 몇 명, 그리고 수시에서 수능 체제를 어떻게 반영할지, 또 수시에서 학종으로 뽑을지 지역인재 전형으로 몇 명을 뽑을지 이런 세부 계획들을 4월 말까지 어쨌든 제출을 해야 되고 확정이 되고 나면은 5월 달에 이제 그 대학에서 공고를 하게 되는 어떤 절차적이 되는데 어쨌든 수험생들은 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간에도 이런 의대 모집 정원 확대가 정확하게 픽스된 상황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불안해할 수도 있는 상황은 현재 네. 공존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우리가 시험 볼 것도 아니고 또 사실 모든 수험생의 목표가 의대 가는 건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다만 교육계의 현실을 반영해서 질문하다 보니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결국 또 하나 우려되는 대목은 사교육비 증가 대목인데 가뜩이나 지금 킬러 문항 배제 같은 입시 계획 변화 이것까지 얹어지면서 사교육비 우려도 높은 상황이거든요. 네. 뭐 당장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지금 뭐 의대 모집 정원 확대됐다고 해서 의대로 가야겠다 이런 학생들 굉장히 극소수가 되겠죠. 하지만 이제 이게 초, 중으로 내려올수록 주변에서 이제 합격생들을 보겠죠. 그러면은 예전보다 어쨌든 한 2,000명 정도 규모가 더 합격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지원자 숫자도 놓고 보면은 예전보다는 훨씬 더 많은 학생들이 지원자가 나온다는 얘기 자체는 준비생이 많아졌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때도 의대를 목표로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가 있고 특히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은 뭐 이과라든지 또 의대 준비라든지 내신, 수능 이 모든 부분들이 굉장히 조금 현재보다는 조금 더 강화되고 노력을 많이 할 가능성이 높죠. 짧게 한 가지만 더. 2028학년도부터 입시제도가 바뀌잖아요. 그 부분과 지금의 현상을 좀 맞물려서 본다면 어떤 좀 혼란이 있을까요? 지금 현재 2028학년도부터는 수능과 내신이 지금 모두 다 바뀌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2028학년도부터는 구조로 놓고 봤을 때는 내신보다는 수능의 비중이 높아진 상황인데 과연 지방권에서 수능의 고득점 학생들이 그다지 많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수능이 더 중요해지는 2028학년도부터 우수한 학생들만 과연 뽑을 수 있겠느냐. 지역인재 전형을 저렇게 많이 늘려놓고서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는 의대 자체가 특정 지역, 특정 대학에서는 뽑기가 어려운 지금 현재의 그렇게 막 몰려오는 구조와 다른 또 양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의대의 어떤 선호도가 현재 상태를 유지할지에 대해서도 다소 조금 다른 어떤 예상을 할 수도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와 함께 의대 증원 이후의 어떤 입시 판도를 전망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총선 일정을 이유로 대장동, 백현동 재판에 불출석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내일로 예정된 공직선거법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절차 진행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대표는 내일 오전 열리는 재판에 참석하지 않고 충남 서산시 등에서 총선 유세 일정을 소화할 예정입니다. 이 대표는 지난 19일에도 강원 지역 선거 유세를 위해서 대장동, 백현동 재판에 불출석해 재판부가 다음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구인장 발부를 검토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지난해 7월 14명이 숨진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부실 대응 혐의 등으로 경찰과 소방공무원 16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참사 당시 경찰은 순찰차 태블릿 PC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출동 지령이 전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지만 검찰은 정상 작동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성우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참사 당일 오송파출소 소속 순찰자가 궁평이 지하차도에 도착한 시각은 오전 9시 1분. 지하차도가 침수되기 시작한 지 20여 분이 흐른 뒤였습니다. 당시 경찰은 오전 7시 58분에 궁평 지하차도 통제를 요청하는 신고가 들어왔지만 비슷한 시각에 접수된 다른 신고를 처리한 뒤 궁평일 교차로로 이동해 교통을 통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07시 58분 신고는 신고 내용이 국도 36호선 거기 제방에 물이 넘치기 시작했거든요. 궁평 지하차도
또 당시 경찰은 순찰차에서 112 신고 지령을 받는 태블릿 PC 오류로 궁평이 지하차도 관련 신고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당시 순찰차 태블릿 PC 오류는 없었고 궁평일 지하차도도 다른 신고를 처리하는 길에 지나쳤을 뿐 실제 출동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충북경찰이 재난상황실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은 사실을 숨기려 재난상황실 운영계획서와 근무 일지 등을 허위로 작성해 경찰청과 국회의원실 등에 발송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이 교통 비상근무를 발령한 것처럼 꾸미거나 일부 상황실 근무자의 무단 퇴근 사실을 숨기고 허위 문서를 작성했지만 전 지방청장 등 고위급 인사들은 이런 사실을 최종적으로 검토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소방 관계자들 역시 긴급구조 통제단을 가동하지 않고도 가동된 것처럼 사업 문서를 허위로 작성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전 충북경찰청장 등 경찰관 14명, 전 청주 서부소방서장 등 소방관 2명을 허위 공문서 작성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YTN 이성호입니다. 어제 일본 시모노세키 앞바다에서 전복된 한국 선박에 타고 있던 한국인 2명 모두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본 해상보안청은 한국 선적 화학제품 수송선이 야마구치현 시모노세키시 무스레 섬 앞바다에서 뒤집히며 실종된 2명 가운데 1명을 추가로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선원은 구조 당시 이미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 일본 한국 대사관 관계자는 사망자는 60대 한국인 선장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스포츠 소식입니다. 사상 처음으로 서울에서 펼쳐지는 미국 프로야구 개막전, 잠시 뒤 2차전이 시작합니다. 자, 1차전이 열린 어제에 이어 오늘도 서울 고척돔은 관중들로 붐비고 있는데요.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양시창 기자. 네, 서울 고척돔입니다. 네, 오늘이 서울 시리즈 마지막 2차전인데 현장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제가 있는 이곳 서울 고척돔은 이 메이저리그 2차전을 개막전 2차전을 보러 온 관중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습니다. 경기장은 이미 관중들이 입장을 한 상태인데요. 이 관중들은 선수들이 훈련하는 모습을 보면서 환호를 보내면서 이 분위기를 달구고 있습니다. 메이저리그 서울 개막전이라는 이 야구 축제를 모두 즐기는 분위기입니다. 경기장 밖도 마찬가지인데요. 입장을 위한 줄이 낮부터 길게 이어졌고요. 응원하는 팀 유니폼을 입고 기념사진을 찍는 야구 팬들도 많았습니다. 말씀대로 오늘은 서울 시리즈의 피날레를 장식하는 2차전이 열리는 만큼 이 야구 팬들은 엄청난 기대감에 부풀어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제가 원래 걸음이 좀 느렸는데 좀 오늘 약간 그걸 실제로 본다는 그 느낌 때문에 좀 너무 설레가지고 저도 모르게 좀 빠른 걸음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네, 선발 명단이 발표가 됐죠. 김하성 선수, 오타니 선수 모두 선발로 나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두 팀 모두 선발 라인업을 발표했는데요. 선발 투수로 다저스는 야마모토, 샌디에이고는 머스그로브가 나선다는 점을 제외하면 이 야수들은 어제와 동일합니다. 샌디에이고는 김하성이 이 5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하고요. 다저스는 오타니가 2번 타순에서 지명타자로 나섭니다. 오타니의 통역사 이페이가 절도와 불법 도박 혐의로 어젯밤 경기 직후 해고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혹시 오타니가 선발 라인업에서 제외되는 건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컸는데요. 로버츠 감독은 오타니를 어제와 같은 타순에 배치했습니다. 어제는 김하성이 무안타에 볼넷 하나를 골랐고 오타니는 1타점 적시타를 포함해 멀티히트로 활약했죠. 오늘은 두 선수 또 두 팀이 어떤 경기를 보일지 기대되는데요. 메이저리그 데뷔전을 서울에서 치르는 다저스의 일본인 투수 야마모토에 대한 기대도 큽니다. 다저스와 샌디에이고 팬들의 응원 들어보시겠습니다. I expect amazing pitching today from Yamamoto. This is his major league debut, and I expect a lot from him, and I know he's going to deliver. I expect a shutout. No runs by the Padres. 키움 히어로즈에서 뛸 때부터 김하성 선수를 굉장히 좋아했기 때문에 어제는 이제 안타를 못 치고 볼넷만 하나 나왔는데
오늘은 좀 경기 후반에 결정적인 상황에 주자가 많을 때 좀 시원한 한방 좀 보고 싶습니다. 네, 지난 15일 차례로 입국한 다저스와 샌디에이고 선수단은 오늘 경기가 끝나는 대로 곧바로 출국해서 이 서울 개막 일정을 모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경기 결과는 나오는 대로 이어지는 뉴스에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고척돔에서 YTN 양시창입니다. 네, 메이저리그 슈퍼스타 오타니 쇼헤이와 7년을 함께한 통역사가 불법 도박 자금으로 쓰기 위해 오타니의 돈을 훔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미국 현지 언론은 통역사 미즈하라 이페이가 도박과 절도 혐의로 LA 다저스 구단에서 해고됐다고 전했습니다. 이페이는 오타니의 은행 계좌에서 최소 450만 달러, 약 60억 원을 빼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니오넴 파이터스에서 통역사로 일하며 오타니를 처음 만난 이페이는 오타니가 LA 에인절스와 계약한 뒤 개인 통역사가 됐고 메이저리그 생활을 함께하며 이번 서울 시리즈에도 동행했습니다. 잠시 후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는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이 태국과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을 치릅니다. 원팀 대표팀의 균열이 생긴 뒤 치르는 첫 경기인 만큼 어떤 경기를 보여줄 것인지 주목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동민 기자. 네, 김동민입니다. 네, 오늘 경기 관전 포인트 어떤 점을 좀 지켜봐야 할까요? 네, 가장 먼저 역시 대표팀이 어떤 조직력을 보여주느냐가 첫 번째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무기력한 경기로 아시안컵에서 탈락한 뒤에 하극상 논란을 비롯해 여러 잡음이 있었던 만큼 새 감독 밑에서 다시 하나 된 팀으로 경기할 것인지 주목됩니다. 또 새로 발탁된 선수도 많은데 그 가운데 최근 K리그 3시즌 동안 56골을 넣은 주민규 선수의 출전 여부도 관심입니다. 만 33살인 주민규 선수가 출전할 경우 대한민국 역대 최고령 A매치 데뷔전이 됩니다. 전술적으로는 미드필드에서 끊임없이 움직이고 짧은 패스를 강조했던 황선홍 감독의 스타일이 부임 후 첫 경기에서 얼마나 드러날 것인지도 지켜볼 부분입니다. 네, 태국도 어제 공식 훈련을 했는데 최소한 승점 1점을 따는 게 목표다라고 했는데 만만치 않은 팀이라고 봐야 할까요? 네, 한국과 비기는 것이 최소 목표라는 태국 이시 감독의 말인데요. 태국이 카타르 아시안컵에서 보여준 경기력을 보면 수비가 많이 좋아지기는 했습니다. 태국은 사우디 오만과 비겼고 1승 2무의 성적으로 16강에 올랐습니다. 16강에서는 우즈베키스탄에 2대1로 졌지만 잘 싸운 경기로 평가받았습니다. 태국은 무조건 뒤로 물러나서 수비만 하기보다는 일정한 라인을 정해놓고 우리를 압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역습을 주로 노리지만 스웨덴 출신 귀화 선수를 비롯해 키가 큰 선수들도 많아서 세트피스도 경계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태국 축구가 성장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선수들이 갖고 있는 기량만 충분히 발휘한다면 승점 3점은 어렵지 않게 따낼 것으로 보입니다. 손흥민 선수 이야기 잠시 듣겠습니다. 양 팀들이 정말 아시안컵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시아 축구인으로서 참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한국 축구도 더 그런 싸움을 이겨내야 되는 어떻게 보면 경쟁 구도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새로 발탁된 선수도 많고 소집 기간도 짧아서 발을 맞춰볼 시간도 부족한 만큼 황선홍 감독은 최대한 간결하고 압축적으로 준비하겠다고 밝혔는데 짧은 시간 동안 준비한 것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지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스포츠부에서 YTN 김동민입니다. 네, 잠시 뒤 태국과의 월드컵 2차 예선을 앞둔 우리 축구대표팀. 이른바 하극상 논란이 어제 이강인 선수의 사과로 마무리되나 싶었지만 팬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말이 많습니다. 자, 대한축구협회를 향한 시선 때문인데요. 선수들이 사과하고 수습하는 동안 축구협회는 왜 직접 책임지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지난달 대표팀 내 불화가 알려진 뒤 축구협회가 이 사실을 빠르게 인정한 것이 상당히 이례적이었죠. 징계위원회를 열어야 한다는 목소리에 당시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징계라는 것은 저희 소속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그 소집을 안 하는 징계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대표팀 감독이 선임이 되면
네, 이 말을 끝으로 대표팀 내홍에 대한 축구협회의 조치는 더는 없었습니다. 또 선수단 관리 책임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입장이 없었는데요. 다만 선수들이 직접 움직였습니다. 이강인이 런던으로 건너가서 주장 손흥민에게 직접 사과하면서 문제는 일단락되는 듯했고 임시 감독으로 선임된 황선홍 감독, 운동장에서 일어난 일은 운동장에서 풀어야 한다면서 이강인을 대표팀에 다시 소집했죠. 국민 여러분들께 속죄한다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치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이 결정은 감독인 제가 한 거고요. 이번에 안 부르고 다음에 부른다고 해서 이 문제가 다 해결될 거라고는 생각 안 하고. 선수들이 모여서 훈련을 진행한 어제는 이강인의 공식 사과와 손흥민의 격려 그리고 황선홍 감독의 포용으로 다시 원팀이 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실망시켜드려 일단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앞으로는 좋은 축구 선수뿐만이 아니라 더 좋은 사람 그리고 팀에 더 도움이 되고 더 모범적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강인 선수가 분명히 사과하는 용기도 필요하고 그런 용기 있는 자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선수들도 이런 마음을 잘 받아주지 않았나 싶고요. 팬들은 그러나 임시 감독과 선수들이 사과하고 수습을 하는 동안 축구협회는 뒷짐만 지고 있는 것 아니냐며 좀처럼 화를 사귀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대표팀 내홍에 경위 파악도 하지 않은 채 지나간 것뿐 아니라 추가로 불거진 카드 도박 의혹이나 또 대표팀 유니폼 문제에 관련해서도 어물쩍 넘어가는 모습만 보여주었다는 비판에다 또 축구협회 SNS에 달리는 비판 댓글이 삭제되고 있다 이런 의혹까지 불거졌는데요. 선수들의 뒤에 숨어 있다는 비판에서 벗어나려면 조금 더 책임 있는 모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내일부터는 꽃샘추위가 물러나고 다시 포근한 봄 날씨를 회복하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4도로 오늘보다 5도나 높겠고요. 낮 동안에는 16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단비 소식이 있지만 비가 내리기 전까지는 내륙 곳곳으로 대기가 무척 건조하겠습니다. 산불 등 화재 사고 예방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비는 내일 오후 서쪽 지방에서 시작돼 밤에는 그 밖에 전국으로 확대하겠고요. 모레 새벽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비의 양은 5에서 40mm가 되겠고 중부를 중심으로는 벼락과 돌풍이 동반되기도 하겠습니다. 또 내일 밤사이 서쪽 지방은 황사의 영향으로 흙비가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2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4도, 대전 2도, 광주와 대구는 3도가 예상되고요. 낮 동안에도 예년 기온을 1에서 5도가량 웃돌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16도, 전주 18도, 대구도 16도가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가장 빠른 종합 뉴스 뉴스큐 마치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